네, 오늘은 사이코소매틱적으로 암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상식적인 얘기들이 있죠. 암은 무한 증식하는 세포다. 건강한 세포는 어느 정도 발달할 필요가 있을 때 증식했다가 완전히 성체 세포가 되고 나면 그 단계를 좀 멈추고 각자 고유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암은 희한하게 끝까지 그냥 무한, 한정없이 성장하더라. 이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 암은 어느 정도 어떤 치료에 의해서 크기가 다 없어졌는데, 또 어떤 원인에선가 좀 있으면 재발하고 전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참 무섭다. 이게 또 많은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리는 얘기는 항암제나 이런 치료들이 매우 좋은 치료법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하여 효용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이코소매틱적인 암의 이해를 통하여 듣다 보면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암의 원인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암의 배아학설입니다. 이 배아학설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배아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체의 시작, 그것의 최소 단위가 세포일 테니까요. 세포의 분화 발달에 따라서 한번 보는 건데요. 생명체의 시작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최초 생명세포인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정란이 둘로, 넷으로, 여덟로, 열여덟로, 서른둘로 이렇게 막 증식을 하죠. 나날을 만들어서 가다가 이제 3배엽으로 나뉩니다. 3배엽이라고 하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나누어서 져서 이제 각자 자신의 고유 기능을 위한 방향성을 갖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빠르게 증식하고 증식해서 결국은 성체세포가 됩니다. 성체세포라 하면 간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각막세포 등등 한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성체세포가 되면 성장이나 이런 건 좀 속도를 늦추고 고유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본 우리의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의 시작과 발달,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크게 행동 양태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단계와 이쪽 단계입니다. 얘기하자면 분화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화를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하나 종합적인 덩어리에서 세분화돼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 분업처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최초의 수정란은 영어로 undifferentiated라고 합니다. 미분화. 아직 뭐라고 하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종합적 덩어리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초기 배아, 둘, 넷, 여덟, 열여섯 이렇게 초기 배아 상태는 poorly differentiated, 빈약하게 분화된, 약간 쪼개지긴 했으나 딱 나는 이것만 할 거야 하고 이런 분업을 하는 단계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은 단계라는 거죠. 이때 단계를 제가 줄기세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줄기세포 단계의 특징은 뭔가요? 아직 발현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잉태한 그냥 덩어리인 채로 있다. 이게 줄기세포 의미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증식 분화하면서부터는 이제 속도도 여기도 천천히 머물러 있는 거라면, 이때는 이제 자기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증식한다는 기준이 하나 다르고 여기는 좀 조용하게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모양새도 이때는 전부 똑같이 구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뭐 다 다르게 생겼다 합니다.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때 줄기세포 단계, 수정란이거나 초기 배아, 다시 말하면 자궁벽에 착상을 하기 전까지 단계는 대표적으로 면역을 억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우리한테 항상 있어서 의미 있는 일만 한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인즉슨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이 억제되어야 될, 면역이 없어야 될 단계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한다면 내 난자세포는 나입니다. 나. 그런데 내 남편이 됐든 이 남편의 정자세포는 남입니다. 나와 남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 셀프, 나와 넌 셀프, 나 아닌 것을 구분하는 힘이기도 하고 나 셀프가 넌 셀프를 억제하거나 죽이는 작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생명체인 수정란은 나라고 하는 난자세포가 하나 있고 나가 아닌 정자세포가 반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남이 되고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면역이 작동하면 죽이게 돼요. 그렇다면 새로운 나와 다른 것에 이질적인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는 탄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면역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도 이 수정란이나 이 초기 배아 상태에서는 면역 억제 물질을 이렇게 발현합니다. 분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이주고 왔다가도 면역 억제 물질에 반응해서 이때는 면역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태반이 형성된 이후로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표적 특징이 이때는 면역이 억제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정밀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겉에 보이는 기관이나 조직뿐만 아니라 점점 들어가서 유전자 차원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이 유전자의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 이렇게 이해하면 한번 결정되면 계속 가는 것,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이해해 왔었는데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의 학문이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요소가 많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후성유전학이란 한자로 뒤후자에 이룰 성자, 뒤에 이루어지는 유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유전적 요소의 발현이 달라지고 그것이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까지 한다는 게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내 주변을 같이 살펴보는 종합적인 시스템적인 관점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암과 관련하여서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어떤 게 하나가 빠져 있어 버리거나 완전히 손상돼 버리거나 또는 유전자 순서가 막 바뀌어 버리거나 이렇게 된 선천적 유전적 결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성난치병 그리고 암의 원인은 있기는 하나 20%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유전자 자체가 없거나 손상되거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유전자의 발현을 스위치를 ON 할 것인가 OFF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소가 80%더라입니다. 아까 이 최초의 수정란이 만들어졌을 때도 나와 내 남편의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23쌍의 염색체를 구성하죠. 그리고 거기에 염색체에는 또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23쌍의 염색체로 만들어진 유전자가 이때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분업화돼서 만들어진 여러 세포에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간세포라고 합시다. 간세포는 23쌍의 염색체의 그것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롯된 유전자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현형을 간이 하는 고유 기능, 예를 들어 알부민을 합성하거나 혈액 응고와 관련한 기능에 관련된 그 유전자만 스위치를 ON하고 나머지는 스위치를 OFF, 꺼놓는 상태가 간세포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 폐세포는 여기하고 똑같이 유전자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대. 다만 유전자의 발현을 폐 기능을 하는 것만 ON하고 나머지는 OFF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때 유전자 치료를 할 때에 20%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80%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ON 할 게 OFF 됐고 OFF 할 게 ON 된 상태의 변형에 의해서 많은 병이 만들어진다. 그게 한 80%다라면 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ON이 해야 될 게 ON하고 OFF 할 게 OFF 하게만 해준다면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암의 배아학설에 있어서 이게 100년 전에 최초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는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무시되고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린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분화하고 발달해서 결국 성체세포가 돼서 성장을 멈추면서 고유 기능을 하는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가지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은 없다. 성인이 돼서 갑자기 아이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 방향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최초 주장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행동 양태를 봤더니 이렇게 배아 상태 이후에 막 빠르게 증식하는 이 형태하고 암이 무한 증식하는 게 너무 비슷해 보여서 혹시 암은 이렇게 성체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배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거 아닐까 하는 형태가 워낙 비슷하니까 이렇게 본 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방향은 한번 가면 뒤로 안 가겠는데 그게 무슨 엉뚱한 말이냐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리 못 간다라는 이런 하나의 관점에 큰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학의 발전입니다. 황우석 박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줄기세포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을 텐데 그와 관련한 세계적 뉴스가 된 게 복제양 논리입니다. 복제양 논리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양의 논리라는 양의 유방세포 한 조각을 떼낸 거예요. 떼내가지고 여기 이제 이미 성체세포인 거잖아요. 이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돌린 거예요. 줄기세포 단계로. 이거를 이쪽이 분화라면 이리 가는 건 역분화라고 표현합니다. 역분화를 시켜서 줄기세포 단계로 만든 거예요.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이 주변 환경을 자궁에다가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면
환경이 초기 세포네 이러면서 유방 기능만 한 그 유전자만 켜고 나머지는 껐었을 거지 않습니까? 유방세포는. 근데 이 단계로 가면 유방세포의 고유성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머금고 하나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미 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쪽 방향으로 재분화시키면 유방 기능을 하는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를 다 재분화를 시켰더니 논리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전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복제양이 된 겁니다. 복제양 논리 입장에서는 내 유방세포 한 조각을 떼냈더니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 만들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배경 속에는 이쪽 방향의 비가역적이 아니라 이리도 갔다가 다시 또 이리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준 반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뭐 어떻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암은 뭐 어떤 원인이라는 거에서 몇 가지 밝혀지는 거는 뭐 저체온 또는 저산소 그리고 뭐 노폐물에 의해서 이렇게 악액질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을 때 암이 고립되다 보니까 산소 대사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상태를 벗어나 보려고 유전자의 발현형을 스위치 온오프를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발효대사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유전자가 변이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도 이런 패스웨이, 이런 경로를 이렇게 좀 편승해서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볼 때에 암의 치유, 특히 재발 전이와 관련한 여기에 굉장히 큰 치료법들,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도 종류가 여러 다른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대별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정상적인 줄기세포도 있듯이 암 줄기세포형의 어떤 줄기세포 그런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 암 줄기세포와 일반 암세포가 있다. 그걸 대비해서 저는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라고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가 있고 좀 조용하게 어떤 가능성만을 품고 있는 암 줄기세포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가 암의 재발 전이에 주 관여를 하더라라고 보는 것이 이 암의 배아학설에서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아까 면역을 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면역을 억제하고 행동 양태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대별하게 여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암과 관련한 치료법 중에 많이 알려진 게 3대 표준 치료죠.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항암제. 항암제의 원리는 이겁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할 때 필요한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뭐 염색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방추체를 만들고 뭐 등등등 여러 단계의 각각의 여러 단계의 그 빠르게 증식하는 것들을 억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약물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을 보이니까 암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 중에도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모발 세포, 점막세포, 골수세포 이런 것들도 같이 죽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로서 치유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인 거죠.
뭐 일부 건강한 세포가 죽긴 하지만 암세포,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를 보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항암제의 효용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암도 아까 이렇게 성체세포에서 뒤로 이렇게 역분화된 경로를 따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단계에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라면 아까 같이 실보다는 득이 많으니까 이 치료법이 반응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역분화를 2단계까지 완전히 수정란 단계나 뭐 태반에 착상하기 전에 뭐 초기 배아 상태까지 까지로 역분화 돼버린 경우, 이 친구들은, 이쪽 단계의 이 암세포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느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암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반응하는 약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암 줄기세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암 줄기세포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군집생활, 집단 사회생활을 하는 뭐 개미나 벌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 암 줄기세포의 비유가 여왕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일벌들이 있지만 여왕벌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벌집을 잠깐 보면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막 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한 일벌은 보이지만 여왕벌은 우리가 잘 관찰이 안 되죠. 조용하게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잉태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왕벌은 조용히 있고 주 일은 일벌들이 하는데, 내 주변 상황에 갑자기 개체수가 확 줄어버리거나 일벌의 수가 너무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번식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많은 일벌과의 교미를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또 많은 개체수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 게 여왕벌입니다. 그게 꼭 줄기세포 하는 일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3대 표준치료나 이걸 통해 만약 여기까지 역분화돼 버린 암이라면 그 중에 또 빠르게 이렇게 증식하는 암세포들도 있겠죠. 이 부분이 많이 죽어서 거의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98%, 99%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 1, 2%인데 이게 다 죽었지만 이 씨앗이 남겨져 있으면 얘네들이 내 주변에 세포들이 너무 없네 라고 하면 또 수많은 교미를 통해서 그러나는 여왕벌처럼 또 개체수를 확 늘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이고 재발이다, 이렇게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과 전이를 막으려면 이 씨앗이 되는, 눈에 잘 안 띄는, 암 전체 질량 중에 1, 2%에 해당하고 눈에 잘 안 띄는 이 암 줄기세포까지를 뿌리 뽑을 수 있거나 이 암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해야만 암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근본 치유를 했다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단계의 과정을 설명을 생물학적으로 했는데 이걸 사이코소매틱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자, 2단계 암 줄기세포 단계에 적합한 치료법이 심리적으로 있다면 이겁니다. 이 단계는 제가 최초의 엄마와 아버지의 상태로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 통합하면서 융합된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적으로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심리적으로도 분화, 발달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심리적 탄생과 발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로부터 태중에 있다가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초기 유아 상태는
엄마와 나가 둘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다.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 영양분은 전부 줄 것이다. 케어링, 너처링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융합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더 진하게 성장하면서 엄마와 나는 다른 개체로구나. 그래서 심리적 융합을 벗어나서 심리적 분화를 한다. 심리적 발달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엄마의 몸을 빌어서 엄마의 영향을 요소는 어느 정도 있지만 결국 독립된 개체인 나로서 나다움으로 꼽히게 되는 과정을 심리적 발달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칼 융 같은 심리학자는 심리적 융합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인디비듀얼라이제이션이 되어야 한다.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자기만의 고유성, 거기로 꽃피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상징과 너무나 비슷하게 이때는 전부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는 다 다르게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등, 2등을 나눈다는 자체가 정확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르게 생긴 것끼리 1등, 2등을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성을 갖는 그런 치유들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그런 단계라고 표현했다면 2단계에서 필요한 심리치료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여기에 파장이 맞는 치료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아 때나 태아 때는 초기 유아 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케어링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한 애착을 형성됐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충분히 받고 나야 비로소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서 나답게 꽃피우는 것에 대하여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받고 나면 비로소 독립해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 우리 필요한 것은 공감 치료가 해당하겠습니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연결해주고, 힘을 주는 치유들이 2단계의 치료법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계의 치유법은 기본적으로 자기답게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한 치유법이 해당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의미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다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남과 비교할 필요 없게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 나가서 자신감과 존재감을 갖는 것이 이쪽 치유의 핵심적인 치유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양의학,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으로 얘기하면 더 좀 풍요롭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 마음 연결성을 강하게 갖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 원리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이죠. 음양이란 말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오행이란 말은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목화, 토금,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 오장에 배속하고 그것이 정서적 감정에도 배속되고 색깔에도 배속되고 어떤 사물의 현상에도 배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줄기세포 단계는 음양오행 중에 수에너지 단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에너지 파장이 공명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를 상징하는 은유물은 씨앗입니다. 씨앗의 은유는 이런 거죠. 자신의 에너지 그리고 유전자 정보를 최대한 응축해서 꼭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잉태하면서 조용하게 움직임이 적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하죠. 그렇게 됐다가 겨울 내에 이렇게 땅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유전자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봄이 되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펼쳐지면서 작은 씨앗에서 5m, 10m 되는 무성한 나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씨앗 같은 게 이 줄기세포하고 비슷하고요. 아까 여왕벌과 비슷합니다. 여왕벌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요하게 있다가 생식을 통해서 확 펼치는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수 에너지에 맞는 것, 이게 근원의 힘인데 이것에 맞는 심리치료적 요법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글자는 고요할 명, 잠들 명이라는 한자에다가 상념 상자를 쓰는데요. 명상도 인류가 발견한 방법이 1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112가지를 모두 관통해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번거로운 생각, 이것을 고요하게 한다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수에너지 파장과 매우 적절하게 맞고요. 그럴 때 줄기세포와 파장이 맞는 치료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가 의학, 약학을 합친 메디케이션의 어원과 같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의 근원 치료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난치이고 좀 더 만성적이고 어려운 병일수록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의 근원 원리의 어원이 메디테이션과 연결되는 이유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완하고 내려놓고 고요함에 머무르고 이런 단계의 치료법, 이게 여기에 적합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걸 수라고 표현했듯이 이쪽은 뭐냐면요, 꽃에 비유되는 화에너지 속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화에너지란 꽃에 비유한다고 했는데 아까 씨앗의 수에 비유해서부터 그 다음 단계는 떡잎이 나와서 줄기와 가지를 뻗는 목 에너지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기 끝마다마다에 꽃을 피우는 화의 키워드는 분열 발산입니다. 이게 지금 분열 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식하고 이 에너지 파장과 맞닿는 게 화이고요. 이 화에 해당하는 치료법을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온열치료, 화는 뜨거운 속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은유인데 따뜻한 온열치료가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암은 42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간에 성장을 억제되고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죠. 이게 온열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따뜻한 열기뿐만 아니라 제가 분열 발산이라고 표현했듯이 뭔가를 꾹 눌러두고 억압하기보다는 다 흐르게 하고 표현하고 펼치고 이런 원리의 어떤 행동 방식, 존재 방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 단계의 치료는 곧 늘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응어리진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 것, 표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겪게 해서 흐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치료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햇볕 치료, 비타민 D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속속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사실 비타민 D를 보충제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천연 비타민 치료제 중에 더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햇볕입니다. 햇볕도 여기 화에너지의 속성에 해당하고요. 또 음양오행의 원리로 보면 화의 속성에 연결되는 우리 감정 중에 표현법 중에 웃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쁨, 웃음. 그래서 웃음 치료 또한 안에 있는 것들을 활짝 펴는
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맥락에 맞는 치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했듯이 꽃 피우는 것, 자기답게 꽃 피우는 음이치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는 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암 생존자들을 후학 연구를 통해서 보면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음식 습관을 바꾸었다. 생활의 리듬의 습관을 바꾸었다. 그리고 또 삶의 의미, 자신이 살아서 이 삶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절실하게 있었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을 뿐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고, 처음에는 암을 치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치료, 그런 방식의 생활 방식을 보였다라는 것도 공통점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수에너지일 것이고요. 아까 의미를 찾는 건 화에너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들을 잘 활용해서 암으로부터 극복했다는 증거들을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면 암에는 두 가지 종류의 특징이 있다. 암 줄기세포와 또 빠르게 증식 성장하는 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치료할 수 있을 때 그 뿌리까지 뽑히는 근본 치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이코소매틱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얘기를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